앞에 이제 그 삼국부터 남국까지 끝냈고요. 후삼국까지. 지금까지 끝냈던 것을 간단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운 삼국시대나 남북시대는 개념상이래요. 연맹건국에서 고대국가로 바뀌는 전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거예요. 삼국시대 고대국가 특징이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면 되는데, 고대국가 특징을 두 개를 얘기해요. 하나가 체주정비호, 하나 영토팽창인데, 체주정비는 그 5요소를 얘기합니다. 부지, 관, 분율, 부자상속, 지방제도, 관등제도, 그리고 불교 율령. 이게 어느 방 때 했었냐라는 건 하나씩 나눠서 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럼 이거 하는 목적 자체가 싸움 잘하려고 하는 거죠. 싸움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영토팽창이 계속 늘어나는데 누가 언제 얼마만큼 늘려나갔느냐, 그걸 하면 됩니다. 그중에 전성기 왕은 이 방위 표시 있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백제는 서쪽, 고구려는 북쪽, 신라는 동쪽인데 자기 있는 지역 빼고 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제는 서쪽 빼고 북, 동남, 신라는 동쪽 빼고 남서, 북, 고구려는 북쪽 빼고 동서남. 이렇게 하시면 화살표 하나씩만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살표를 말로만 쓰면 됩니다. 그중에 건국부터 3세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삼국시대라고 보기 좀 그래요. 저 때는 고구려와 중국이 항쟁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고중항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중국이 싸우는 얘기를 좀 풀어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왕들은 업적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체주정비, 하나는 영토팽창. 하나는 부지, 관, 분류 중에 뭐 했냐? 하나는 영토 어디 갔냐 하는 거 하면 됩니다. 태조왕, 고씨, 게르보 고씨가 독점했다. 옥저 정복했다는 거. 고국천왕, 부자상속까지 가고요. 그리고 오부를 부족적인 성격을 지우고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는 거. 그리고 친대법 만들어갖고 귀족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거. 이게 꼬진 오부 만들었다는 거죠. 꼬진 오부. 그리고 동천왕 때 중국하고 항쟁에서 되게 위기를 겪게 돼요. 그게 위나라 장수 관검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미천왕부터 4세기인데 미천왕이 한사군을 축출하면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삼국 항쟁기로 가는데 5세기까지는 삼국 전체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항쟁기예요. 주로 이국 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얘기예요. 그래서 6세기 가야지 이제 삼국 항쟁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미천왕이 문을 열고 그 아들인 고구관왕과 근초왕이 싸우는데 얘가 졌던 거죠. 두 번째 위기인데 전현한테 모욕당하고 근초한테 죽죠. 그래서 본인이 못했던 게 아니라 주변국이 너무 국군 상승기였어서 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국군 상승기의 왕이 근초광이었었죠. 전성기다. 그래서 이 사람 때 전성기를 갈 수 있었던 것은 고이왕의 체주정비가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리 체주정비했다. 부지 관분율이 순서대로 가는데 백제만 예외예요. 백제만 순서를 안 갑니다. 이 사람이 했었던 게 관등, 공복, 율령, 이것도 뭐 관등 중에 하나죠. 육자평 같은 거. 관등은 16관등 만들었었다는 게 기반이 이때 만들었다는 거고, 백제가 갈 수 있는 영토는 이때는 남쪽으로 마흔이 있었고 3세기까지는 북쪽에는 한사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사군을 공격하고 마흔의 목지국을 공격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강 땅을 이때 좀 안정적으로 차지했다라고 해요. 이게 이때 팽창이고. 자, 근초광 때 진짜 팽창하는데 요거 이제 사자. 서쪽 빼놓고 다 갔다. 북으로 가서는 고구려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마한, 동쪽으로는 가야 가고 가야 처음 진출했다는 거고, 해외로도 가는데 해외는 요소산동반도, 동지는 교섭하러, 그리고 외도 처음 진출합니다. 가야 외 처음 진출하고 쫄자 만든 게 이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웬만하면 백제가 싸우러 가면 가야 외 군대는 따라다녀요. 마치 고구려가 전쟁 나갈 때 말갈이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거의 자주 따라다니는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그림은 삼국이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가 기준이 되면 좋아요. 그 기준이 백제를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백제는 이 봉우리가 두 개죠. 백제 전성기가 두 번 있었다는 건데, 백제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고구려랑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백제가 잘 나가면 고구려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백제가 힘든 시기면 고구려가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대칭하시면 됩니다. 대칭. 지금 4세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왕위는 먼저 외우고 한번 갑시다. 그리고 이 대칭에 맞춰 보시면 돼요. 고구려 왕만이 올 땐 그랬었죠. 태고 쪽에 고동 소리 들렸었죠. 태고동. 그럼 4세기는 고소할 줄 알았는데 안 고소했었죠. 미고소, 태고동, 미고소, 그리고 광장. 이때 광장 넓혔다는 거죠. 태고동, 미고소, 광장 기억하시면 되고, 삼국 전체 기억할 때는 고근, 소, 침, 광장, 무성, 지법진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불러봅시다. 세 번만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기억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고근, 소침, 광장, 무성, 지법진. 고근, 소침, 광장, 무성, 지법진. 고근, 소침, 광장, 무성, 지법진. 자, 요 세 나라의 관계는 이 백제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업적은 어떤 왕이든 간에 두 개밖에 없다.
체주정비와 영토팽창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지고 나서 체주정비를 이때 마무리해요. 그래서 이때 고대 국가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부지 관분류 중에 부지까지 갖고 나머지를 한 겁니다. 관분류를 이때 합니다. 관분류를. 공복 지정 누가 했다라면 요때 했다라면 돼요. 거기에 태학이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 학교까지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백제는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백제는 전성기 뒤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백제는 불교가 근초강의 모든 업적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요것만 좀 특이하게 뒤에 나타난다. 신라는 이제 시작해요. 고대 국가를. 그래서 부지 관 분류 중에 부재상속도 아니야. 그냥 김씨가 독점했다는 걸 시작합니다.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체주정비를 기반으로 여기 이제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 요 사자 그리면 되죠. 광개토하고 장소는 영토를 넓게 펼치는데요. 자, 이때 전성기는 북쪽 빼고 다 갔다 오면 되는데 백제는 싸우러 간 거고요. 근데 백제가 외랑 붙어갖고 신라 공격했었잖아요. 그래서 신라 도와주러 왔었다. 신라는 도와주러 왔던 거고 도와주러 왔다가 근거지인 가야까지 쳐들어갔다. 그래서 세 군데 영향을 미칩니다. 백제는 자기 스스로 노복을 칭했다는 거, 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이 이때 깨졌다라는 거, 신라는 고구려한테 제대로 종속이 되게 됩니다. 제대로. 이때 신라 도와주러 온 게 신라 5만 군대 파견했다는 기사 있죠. 엄청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자부심은 흔적을 남기는데 문서 아니면 비석으로 남깁니다. 썩지 않는 비석이나 아니면 문서로 남깁니다. 주로 문서는 역사책이고요. 그래서 근초광 때 이때 흔적이 석이라는 역사책을 남겼던 거고 이때는 비석들을 남깁니다. 그 비석들을 살펴보니까는 대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부심을 보였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광개토 대왕은 만주벌판은 후비고 다녔다고 썼죠. 후비슉, 만주벌판 후비슉. 자, 장수왕 때 영토팽창은 요 순서로 간다 그랬었죠. 평나, 계한, 옹지, 평양천도, 나주동맹, 계로왕 북이 국서분했다가 열받아갖고 백제 수도를 점령해 버렸다라는 거죠. 왕 죽이고 괴롭게 죽었다. 그래서 백제는 수도가 옹진으로 옮겨갔다. 그렇다고 장수왕이 북쪽으로 간 게 없었냐? 장수왕도 중국 지역으로 간 게 있었다. 그게 내몽골 지역에 흥안령 일대 지역을 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다 갔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장수왕 때 백제 왕은 백제가 한참 이제 운동을 안 할 때라 비계덩어리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비유왕, 계로왕 때였었습니다. 이때 살 길은 친구 만드는 거였었다는 거지. 나주동맹. 자, 나주동맹이 5세기 때 시작해갖고 이제 신라도 형들 싸움에 살짝 발 얻는 겁니다. 제대로 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는 고백 간의 싸움인데 살짝 발을 얻는 거예요. 살짝. 자, 5세기 말에 그 나주동맹이 강화가 된다. 결혼동맹으로 강화가 된다. 이게 동서지간이 된다는 거. 동서. 비늘처럼 단단해진다. 동서지간 된다. 자, 그리고 이 우역 시사 같은 거 만들었다는 것은 부지 관 분류 중에 지방제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거라 그랬었고요. 자, 그리고 6세기 들어가면서 고구려는 귀족 연립정권 시대가 되면서 되게 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 백제하고 신라가 다시 살아난다. 백제는 다시 살아나는 거고 신라는 이제 처음 뭔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겁니다. 이때 살아난 왕이 무성해지는 사람이에요. 무령왕과 성왕. 업적은 똑같죠. 체주정비, 영토팽창. 22담로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팽창보다는요 주변 국가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지. 외부랑 교류할 정도면 내부가 안정돼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양나라와 일본과 교류했다. 이 증거가 무령왕릉에 잘 남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엄청 잘 나오죠, 무령왕릉. 자, 성왕 때 체주정비는 사비천도라는 거였었죠. 천도가 체주정비 중에 제일 빡신 거거든요. 남부여 국구 사용했다는 거. 자, 그리고 한강 하류를 일시적으로 수복했다라는 거죠. 자, 신라 맞아하고요. 신라 똑같습니다. 체주정비 영토팽창입니다. 이때 체주정비는 지방제도 했었다는 거지. 신라 지방제도를 주와 소경이라고 하는데 처음 설치한 게 지증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도 지방에 물산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지방제도랑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나온 시장이 있었고 이때 동시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지증왕 때는 사회정책, 경제정책도 나오죠. 순장금지 우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때 복속한 건 우상국이었었다. 그리고 6세기부터 비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중성립이 냉수립이 있었다라는 거. 법흥왕 때 체주정비는 부지 관 분류 중에 부지 빼고 나머지 관 분류이 됩니다. 관등제도 17관등 4색 공복, 관등하고 공복은 같이 갑니다. 불교 율령이 이때 됩니다. 불교 공인된 거. 그리고 영토는 금강가에 팽창한다는 거. 비석은 봉평비 있었다는 거. 같은 패턴으로 쭉 가고 있죠. 지금 그 이해만 잘하시면은 암기 그냥 돼요. 몇 번만 보면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설 한번 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저게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진흥왕 보세요. 진흥왕은 전성기죠. 그럼 사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이 같이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 사는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성왕의 영토팽창은 한강 먹었다는 거고 나머지는 진흥왕입니다. 처음엔 나눠서 먹었었어요. 한강 상류 먹었다, 백제는 하류 먹고 신라는 상류 먹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뒤통수 쳐갖고 같이 먹죠. 그래서 진흥왕은 하류까지 뺐습니다. 그래서 성왕이 열받아갖고 관산성으로 공격해 가는데 거기서 죽잖아요. 관산성으로 신라를 공격하러 갈 때 대가야가 따라갔었단 말이에요. 그 대가야를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함경도까지 간다. 자, 이걸 증명해주는 비석이 있다. 이게 단북창마황이죠. 단북창마. 순서로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진흥왕의 업적이고, 성왕은 전성기가 되다가 확 꺾인 거고, 진흥왕은 전성기가 계속 가니까 이 사람은 뭐도 있다? 자부심 표현도 할 거라는 거죠. 자부심. 그렇죠? 자부심은 주로 뭐로 남긴다고요? 비석이나 책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국사라는 역사책을 이때 씁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7세기 가면 이제 새로운 전쟁, 하나만 남는 전쟁, 통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어요. 중국. 영양왕 직전에는 수나라가 통일했었고요. 그리고 영유왕 때는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영양왕 직전에는 수가 건국됐었고, 그래서 영양왕 때는 수랑 전쟁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살수, 을지문덕이 있었고요. 당 건국했었는데 영유왕은 당한테 친당 정책, 되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때는 안 싸우고 연개소문이 되고 난 뒤에 싸웁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쳐들어왔었다. 640년대 전투죠. 이때는 잘 막아낸다. 누가? 안양이, 안시성, 양만춘이 잘 막아냈는데 660년대 들어오는 것, 당 고중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결국 막지 못하고 죽는다. 나당연합군 때는 이때는 망하죠. 요 사이에 뭐가 있었죠? 악마의 숫자 666.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내분이 발생해갖고 허망하게 졌었던 거죠. 자, 그럼 이때 백제 7세기 왕은 둘밖에 없어요. 무의밖에 없습니다. 무의. 무왕 때 내치를 어느 정도 정비해서 왕권을 회복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의자왕 때 영토팽창에 나서는 건데, 영토팽창의 주 대상은 이제는 주적인 신라입니다. 성왕 이후로 둘은 완전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야성 함락했다는 게 아주 중요했었다. 이게 40년대고, 그랬다가 60년대는 결국 멸망하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요거랑 같은 60년대입니다. 같은 60년대.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가 다 멸망하는 게 60년대입니다. 요걸 신라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신라. 자, 신라는 진평왕 때 52여 년간 통치하면서 상당히 안정화시키는데, 안정화를 도와준 스님이 원광이 있었고요. 근데 하필 그 뒤에 아들이 없어갖고 여왕이 된 게 다시 좀 위기를 만듭니다. 두 명의 여왕이 있었다. 첫 번째 여자 때는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내가 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보여준다. 권위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한 세 가지 일. 저 모란꽃은 냄새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병사가 어디 숨어있다. 옥문지에 개구리 우는 것을 가지고 이거 예측했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신라의 세 건물이 있죠. 탑 2개랑 첨성대 하나. 분, 황, 첨. 분황사와 분황사탑, 그리고 황룡사 구층목탑, 그리고 첨성대. 이게 선동경 때 만들어진다. 그 중에 황룡사 구층탑을 자장이 건의했다. 자장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건의했다는 거죠. 자, 근데 선동경 때는 왕의 권위를 세우는 정책만 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위기가 있었죠. 내외의 위기가 있었는데, 외부적인 위기는 의자왕이 쳐들어왔다는 거고요. 내부적인 위기는 비담의 반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거를 김춘추나 김유신 같은 사람들이 잘 극복해 줍니다. 대야성이 함락되고 나서는 김춘추가 고구려 찾아가고요. 이때는 성과를 못 냈는데, 진덕여왕으로 바뀌고 난 뒤에는 이거 고구려 안 되겠다. 당나라 찾아가서 말해야겠다. 나당연합을 성사시킵니다. 진덕여왕 때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660년대 전투를 승리를 이끄는 계기가 되죠. 자, 진덕여왕이 되고 나서 김춘추가 내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당연합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집사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왕은 진덕여왕 때인데 실제로 만든 실세는 김춘추가 만든 겁니다. 근데 왕으로 기억하세요. 진덕여왕 때라는 거. 그래서 내외의 위기를 극복하는 현상이 진덕여왕 때 나타났다. 내외의 위기가 나타나는 건 선덕여왕 때고요. 자, 그리고 무열하고 문무왕 때는 아예 극복을 하죠. 내외 위기를 이제 쳐나가는 중이죠. 그 중에 무열과 문무 때는 전쟁기였었기 때문에 외부의 위기를 쳐내는 거. 무열 때는 백제를 없애고, 문무 때는 고구려 없애고, 당나라까지 없앤 게 문무 때입니다. 그리고 신문왕 때 가면 이제 내부의 적을 없애죠. 그게 뭐다? 귀족 숙청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왕은 통일되고 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체제를 완성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의 업적, 체제 정비. 두 번째, 이제는 영토팽창 다 했으니까, 전쟁 끝났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부의 적을 잡는 게 신문왕 때 일입니다. 그게 귀족 숙청이다.
숙청을 하는 게 김엄둘란이고요. 남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일 수는 없잖아. 남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되게 약화시킨 게 노고 폐지한 겁니다. 이 귀족 약화다. 그래서 결국 업적은 두 개예요. 체제정비, 아까는 영토팽창이라고 하고 지금은 내부의 적을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실의 위엄을 세운 게 왕실이 주도해서 절을 만들었다는 거죠. 가문사라고 하는. 이 신문왕 때 왕권이 강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내지는 증거가 만파식적 고사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라 그랬었어요. 이때 체제정비왕은 구조오소경과 구서당 십정 그리고 국학이라는 학교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 학교를 계속 키워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교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를 막 전파하던 시대다. 그래서 그 아들들인 성덕왕, 경덕왕 때에는 신문왕이 했었던 업적들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신라는 왕이 주로 나오는 왕이 두 군데 왕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6세기 때 처음으로 왕 한 분이 힘을 썼었던 이 시기 때 지법진이라는 세 명의 왕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지법진 6세기 왕. 두 번째는 7세기와 8세기 때 신라 중대 시기 때 왕이 잘 나옵니다. 이때 중대 시기 때 왕은 전제 왕권이라고 해갖고 내부 귀족까지 이긴 왕들이에요. 여기는 왕권은 강해졌지만 아직 귀족들도 힘이 센 시기고 그 귀족들마저 잡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형들이에요. 그래서 저때 형들은 몸에 문신하고 다녀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나쁜 형들은 아니야. 문신 내용 보니까 착해. 성경책이 그려져 있어요. 문신 성경회라고 합니다. 문신 성경회. 이 왕들이 또 잘 나옵니다. 신라는 백제 그래프는 이렇게 봉우리 두 개가 있고요. 신라 그래프는 계단식이에요. 계속 성장합니다. 여기가 최고 정점이에요. 최고 정점. 6세기 때 정점과 여기 최고 정점, 이 중대 시기 때 특징을 잘 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성덕왕은 아빠가 만든 학교에다 공자 초상을 안치했고요. 그리고 아빠는 귀족들의 노급을 폐지했다면은 백성들한테 토지 주는 걸 했었고요. 경덕왕 때 왕의 이름에 경자가 들어가면 왕권이 기울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줘요. 대체로 그런 현상이 그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주로 그래요. 그래서 아빠들이 하던 정책을 이어가는 게 있어요. 학교를 더 키웁니다. 큰 학교로 만들어요. 태학관 만들고. 근데 더불어 한화 정책을 핀다 그랬었죠. 중앙의 관등 명칭과 지방의 지역명을 중국식으로 바꾸는데 한화 정책을 피면서 마치 황제의 권한 같은 걸 누려보려고 한 겁니다. 중국 체제처럼 만들려 했었던 건데 이러면서 귀족들이 반발을 하니까 타협한 게 그럼 니네 옛날에 하던 거 다시 되돌려 줄게 한 게 노급 부활이에요. 이 노급이 부활된 걸 봐서 귀족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귀족의 권유로 불국사와 석굴암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경덕왕이 만들어갖고 경덕왕의 노력으로도 만든 거긴 하지만 시작은 김대성이라는 귀족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 양상과 좀 달라졌다. 자, 이름에 해자 들어가면 피살대왕이라 했었죠. 여기서 이제 무열계가 끝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무열계가 왕하던 시기를 신라 중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왕이 모든 걸 다 지고 있었다. 전제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힘이 약해진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논하는 화백회의는 약해지고요. 상대등이 약해지고 대신에 집사부라는 기구를 만들어갖고 집사부에서 화백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은 강해지고 화백회의와 상대등의 권한이 약해졌던 시기다. 이 시기는 또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화상들은 약해지고 내 집시는 강해졌던 시기다. 자, 그리고요, 해공왕 죽이는 데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선덕과 원성인데 얘들이 왕이 됩니다. 이게 내물계 10대 손이에요. 그래서 무열계가 왕했었던 시기를 중대, 내물계가 왕하던 시기를 하대라고 해서 구분합니다. 원성왕은 자기도 무열을 따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왕권이 한번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독수산품과 자기도 이제 유학을 키워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은 했었다. 원성왕 잘 기억해 두세요. 했는데 원성만 받고 네가 뭔데 하면서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성 아들들이 왕했었는데 아들들 중에 하나가 조카가 어리니까 그걸 뺏은 왕이 나타나요. 삼촌이 왕이 찬탈했다. 이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이때부터 귀족들의 왕위 쟁탈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히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는 게 김원창과 김범문의 난이에요. 무열계 반란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역은 공주였었다는 것도. 흥덕왕 때, 헌덕왕 아들이 흥덕왕 때는 장보고라는 평민 출신이 힘을 가졌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장보고가 뒤에 이제 왕위 쟁탈들이 막 왕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귀족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때 여기 개입하거든요.
개입하면서 신무왕이라는 사람을 옹립하는데, 옹립하는 대가로 자기 장보고 딸을 왕비시켜 줄 것을 약속을 받는데 안 해줍니다. 중앙귀족들이 반대하고 안 되니까 난을 일으켜요. 장보고. 드디어 평민 출신의 난이 생기게 된다. 이게 본격적으로 터진 게 여왕 때입니다. 이 밀란이 터지는데, 우리 역사상 기록된 첫 밀란이 원종과 애원이라 그랬었죠. 처음으로 애원했다. 이 밀란 중에 세력이 큰 놈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그 호족들이 이제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걸 후삼국 시대라고 그랬었죠. 후삼국 가기 전에 발해까지 얘기하자면요. 발해는 고왕의 나라 세웁니다. 신문왕이 죽고 난 뒤의 시점이에요. 자, 고왕이 나라 세우는데 동모산에 공격했다. 처음엔 진이라고 공격했다가 발해로 바꿨다는 걸 아시고요. 자, 무왕은 싸우는 왕입니다. 발해 당 전쟁이 있었다. 장문혁과 산동반도 공격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이유는 흑수 말갈 때문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문은 제도란 뜻입니다. 제도를 정비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싸움 끝나고 이제 주변국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삼성육부라는 제도를 정비하고요. 천도도 제도 정비입니다. 2번이나 천도합니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중상동 천도는 문왕 때고요. 그리고 당나라 신라하고 무왕 때는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당신하고 친해집니다. 일본은 계속 친했었고요. 무왕 때 일본에 보냈었던 국서랑 이때 보냈던 국서 구분해 두셔야 돼요. 아주 잘 나오니까. 신라하고 신라도를 처음 만든 게 이때였었다. 자, 그리고 문왕 때가 전성기니까 자부심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대왕, 황상, 황제, 일본의 문서에 천손이라고 써놨다는 거. 전륜성왕 의식이 있었다. 이게 문왕 딸내미 비석인 정혜공주묘, 정효공주묘비에 이게 남아 있었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문왕 다음에 중간에 픽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왕이 성왕이라고 있는데 이때는 업적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상경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상경이 쭉 수도가 됩니다. 더 이상 천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선왕 때가 최전성기인데 이때를 최대 영토라고 해요. 영토가 넓어지면 뭐 해야 되죠? 지방제도 다시 해야 됩니다. 지방제도는 이때 완비됐다라고 해요. 중앙제도는 이때, 지방제도 이때 완비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해동성국.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5명의 왕들이 시험에 항상 나오는데 이거를 고문문 성선이라고 해요. 고문문 성선. 고문문은 성선설이야. 고문문. 대조역이라고 해갖고 대무문 성선해도 돼요. 대무문. 대도무문. 대도는 무문. 문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대무문 성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앞에 설명할 때 이걸 빼놓고 했었는데요. 발해는 우리 역사상 특이하게 모든 왕들이, 거의 모든 왕들이 연호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대 당나라 지방 정권이 아니에요.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호도 시험에 나와요. 발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발해에서 문제 낼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연호도 냅니다. 연호는 이렇게 해요. 5명의 왕입니다. 5명. 5명만 일단 하시면 돼요. 끊어진 인대를 중건했다 하시면 돼요. 끊어진 인대를 중건했다. 누구인데? 고구려를 이은 거잖아요. 하늘을 이었다. 고구려를 이었다. 다시 인대를 중건했다. 끊어진 인대를 중건했다. 고구려 이은 나라다. 인안. 문왕 때부터는 전성기이기 때문에 흥행한 시기이기 때문에 흥흥흥이 붙어요. 문왕 때부터는 대흥, 중흥, 건흥. 자, 이 건흥인데 이 합치면 건설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동성국을 건설했다. 이 선왕할 때 선자가 펼선자예요. 나라 영토를 넓게 편 왕이다. 그래서 해동성국 건설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잘 나옵니다. 인대 중건 이거를 대조영, 무왕, 문왕, 성왕, 펼선자, 선왕이다. 구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10세기 들어가서는 다시 싸우는 세기 시기입니다. 요거 헷갈릴 것 같으면 요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옆에 사람 보면서 10세기 한번 해보세요.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욕하는 시기죠. 싸우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다시 싸우는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는데 요거 한 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백고고 발신백 하시면 돼요. 백고고 발경신백 하시면 됩니다. 백고고 발경신백 요 한 줄 기억하면 됩니다. 후백제가 생기고요. 후고구려가 생기고요. 여기서 왕위가 바뀌어서 고려가 생기고요. 고려가. 자, 그리고 발해 멸망을 하는데 발해 사람들이 고려로 많이 흡수가 돼요. 견훤이가 신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제 경주를 침공한 겁니다. 927년에. 그리고 신라 왕들이 친고려 정책을 핀 게 너무 미웠고 또 그걸 뒤집으려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 멸망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자, 경주 침공 이후에 뭔 일이 있었다 그랬었죠? 경상도에서 고려와 백제가 싸우는 게 몇 번 있었다 그랬었죠? 경주 침공 이후에. 자, 여러분 왕건이가 뭐 출신이라 했었죠? 상인이잖아요. 공고 아닙니다.
상고면 상고지 공고 아니지. 공고 1, 2가 있나? 공고 1, 2. 이게 그 해 927년이고요. 그 뒤집은 게 930년이고 1, 2천이 마지막 전투 936년입니다. 공고 1, 2가 있나? 상인인데 공고 1, 2가 있나? 자, 요까지 정리하시면 삼국부터 남북국, 후삼국까지는 안 틀릴 겁니다. 요거 한 번만 정리하시면 요거 자주 보세요. 몇 번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판서 한번 예쁘게 하시면요 안 헷갈릴 겁니다. 요 그래프도 좀 활용을 해주세요. 그래프도 요 두 개의 그래프. 요 그래프는 백제 그래프인데 고구려와 정반대다. 백제가 전성기면은 무조건 고구려 공격했다는 말은 무조건 있다. 기억하시고요. 고구려가 전성기면은 백제 공격했다는 말은 무조건 있을 것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세기 가야지 신라도 이제 끼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